대한민국의 첫 번째 특징, 기독교 국가로 건국됐다. 이 시간은 두 번째 특징입니다. 1917년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토지는 밭갈이 하는 농민에게, 공장은 피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우리가 얻을 것은 무계급 만민평등의 세계 공산화요, 우리가 이룰 것은 억압과 압제의 쇠사슬이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칼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에 나오는 말입니다. 토지를 양반이 갖는 것이 아니고요, 고생하는 농민들에게 준답니다. 공장을 부유한 자본가 재벌들이 세습하는 것이 아니고 피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나눠준대요. 말만 들으면 공산주의는 세계에서 제일 아름답습니다.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 전 세계가 열광해요. 공산주의가 되면 정말로 아름다운 세상이 오겠다. 열심히 일해서 똑같이 나눠 먹는 지상 낙원이다. 공산주의가 얼마나 인기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 PPT 준비가 됐죠? 자, 세계적인 화가가 그렸어요. 그림이 좀 이상하죠? 이 그림을 그리는 화가 누굴까요? 미술 잘 모르는 사람도 워낙 이상한 거 그냥 피카소로 가는 맞죠? 피카소가 그린 그림인데 학살이에요. 학살. 군인들이 벌거벗은 여자와 아이들을 마구 학살해요. 퀴즈. 피카소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그림은 어느 나라에서의 학살일까요? 한국에서의 학살. 왜?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 인민들을 잔인하게 학살했다.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저렇게 김일성이가 북한 인민군을 민간인처럼 속여가지고 민간인 옷 입게 했어요. 그 민간인이 미군한테 다가오면 미군이 민간인인 줄 알고 잘해주는데 그 민간인이 갑자기 총 꺼내서 미군을 쏴 죽이는 거야. 6.25 때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그 나중에 미군이 극도로 예민해져 갖고요, 민간인인데 수상하다 그러면 막 쐈어요. 그래서 미군이 한국 사람 죽인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또 김일성이가 민간인으로 위장시켜서 그런 거고요. 저런 식으로 미군이 한국 사람을, 여자랑 어린애를, 임산부를 죽인 사건은 없습니다. 근데 피카소는 미제국주의자가 저렇게 나쁜 놈들이다. 세계 최고로 유명한 반미 그림을 그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피카소는 공산당원이었어요. 세계적인 화가 피카소. 자, 해리 덱스터 화이트. 누군지 아세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만든 단체는 여러분이 다 알아요. 1997년 한국경제가 휘청했죠? 무슨 사태? IMF 사태. 국제통화기금 IMF라는 세계적인 경제단체를 만든 미국 재무부 고위 관료 해리 덱스터 화이트가요, 타임지 표지 모델을 장식했어요. 왜냐면 알고 봤더니 저 사람이 미국 정부의 기밀 정보를 공산주의과 소련에게 넘겼던 공산당 간첩이었습니다. IMF를 만든 사람이 공산주의 간첩. 그 다음에 한국 사람 반기문이 사무총장 했던 단체 뭐죠? 그 다음 장면이요, 그 유엔을 만든 실무자 엘저 히스, 미국 국무부 고위 관료. 이 사람도 공산주의 간첩이었어요. 그럼 피카소 같은 세계적인 화가, 해리 덱스터 화이트 같은 경제 전문가, 엘저 히스 같은 유엔을 만든 미국 국무부 국제 외교를 담당했던 유명한 정치가, 이런 사람들이 왜 공산주의자가 됐을까요? 소련이 약점을 잡아서 협박했을까요? 그게 아니고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공산주의가 옳다, 자본주의 미국은 망하고 공산주의 소련이 이기는 것이 정의다, 자발적으로 소련 공산당 간첩이 됐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이런 세계적인 인물들이 앞을 다투어 스스로 공산주의자가 될 만큼 공산주의는 원래 무지하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때는 공산주의 하면 독재가 되고 사람 많이 죽고 이거 몰랐어요. 공산주의자들은 맨날 좋은 말만 하니까 거기 전 세계가 다 속았어요. 근데 1917년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딱 일주일 지나서 저 공산주의는 반드시 망한다. 인류 최초로 공산주의 멸망을 예언한 방공연설을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누구냐면 제가 앞 시간에 소개했던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는
이승만입니다. 요건 이승만이 독립운동할 때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승만이 친일파라고 배웠을 텐데 이상한 게 있어요. 조선총독부가 이승만이 어디에 있는지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그 당시 어마어마한 금액, 집을 여러 채 살, 서울의 빌딩 몇 채를 살 수 있는 액수 30만 원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이상하죠? 이승만은 친일파인 줄 알았는데 일본이 친일파면 이승만을 좋아해야지, 일본이. 근데 조선총독부가 현상금 30만 원을 걸어갔고요. 이승만이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 시절에 중국 사람으로 변장하고 다녔어요. 중국 옷 입고 다니는 사진입니다. 이승만이 친일파라는 게 새빨간 거짓말이죠. 자, 그런데 저 이승만이 공산주의 혁명이 터지고 일주일 만에 저거 망한다 그랬어요. 세계가 다 열광했는데 왜 이승만은 공산주의 멸망을 예언했을까요? 앞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승만은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독교, 성경적 입장에서 공산주의를 봤어요. 왜 멸망하느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자유를 주셨다.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빼앗아가기 때문에 멸망한다.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성경책을 불태워요. 인류 역사상 기독교인을 1억 명 이상 죽인 사상이 공산주의. 기독교인을 제일 먼저 죽여, 교회를 때려부셔, 그리고 자유를 빼앗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유를 빼앗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망한다. 성경적 시각에서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 그 다음 장면이요. 이게 지금 북한 사진이에요. 지금도 북한 곳곳에 저런 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 탑에 붉은 글씨로 뭐라고 써있냐면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여러분 뉴스 잘 들어보면요. 김일성이 신년사 할 때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합니다. 김정일이가 아버지 대를 이어서 신년사 할 때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합니다. 올해 2020년 김정은 신년사는 제가 아직 못 들었는데 2019년, 2018년 김정은이가 연설하면서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이게 공산주의자예요. 저렇게 북한 곳곳에 지금도 써 있어요. 내가 서울에서 살까 부산에서 살까 요거를 내가 결정하면 자유민주주의. 내가 결정할 자유가 있으니까 자유민주주의. 동무는 서울에 사시오. 당이 공산당이 결정해 주는 데 사는 게 공산주의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대학에 갈까 대학 안 가고 취직을 할까 요걸 내가 결정하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남한 동무는 대학에 가시오. 공산당이 대학 가라고 지정해 주는 게 북한 공산주의 인민민주주의. 이해가 되시죠?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아니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해야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 공산당이 결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저건 하나님 말씀이 외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받아 멸망할 것이다. 지금 북한 보면 이승만이 정확하게 봤다는 거 이해할 수 있죠? 저는 탈북동포를 구출하는 일을 해요. 북한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북한 여자들 20만 명에서 30만 명 광활한 중국 대륙에서 이리저리 팔려다니는 그 팔려다니는 여자들을 돈 주고 구출해서 혹은 주먹싸움을 벌여서 인신매매 업소, 음란 업소, 술집 같은 데 팔려간 여자를 구출해갖고 대한민국으로 데리고 오는 일. 제가 하는 중요한 일인데요. 300명 넘게 구출했어요. 제가 구출한 탈북 여자들 10명을 딱 세워놓고 제가 물어봐요. 북한에 살다가 남아 나서 사니까 뭐가 제일 좋습니까? 물어보면 10명 가운데 8명, 9명이 자유가 제일 좋아요. 자유. 북한에서 공산당이 어버이 수령이 시킨 대로 해야 되는데 남아 나서 내 맘대로 하니까 이게 제일 좋대요. 이승만 말이 맞다는 게 지금도 입증이 됩니다. 자유가 없으니까 망한다, 그 체제. 그 자유를 찾아 수많은 사람이 탈출한 거예요. 그럼 제가 또 물어봐요. 자유에도 종류가 무지하게 많거든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양심의 자유, 출판의 자유, 돈 벌 자유, 여행 갈 자유, 공부할 자유, 종교의 자유, 연애할 자유. 자유에도 수백 가지 자유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자유가 제일 좋으냐 물어보면 10명 가운데 9명이 이 자유가 제일 좋대요. 퀴즈. 제 강연을 딴 데서 들으신 분은 정답 아실 텐데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 가운데 무슨 자유가 제일 좋다고 그럴까요? 여행? 연애? 아유, 아주 연애하고 싶어서 사무치.
본인의 소원을 탈북자한테 투사하면 안 돼요. 본인하고 다르지.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뭘까요? 성경? 종교? 야, 한국 사람이 그렇게 신앙이 깊으면 목회하기가 쉽겠죠. 아닙니다. 예? 소비. 예, 아주 돈 쓰고 싶어서 하잖아요. 소비의 금지. 예? 신체의 자유? 신체로 뭘 하려고? 선택. 예, 좋습니다. 여러분이 맞출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그걸 맞추려면 공산주의 국가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여러분은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자유라고 생각 안 해서 못 맞추는 겁니다. 무슨 자유냐면요, 은행에서 돈 찾는 자유예요. 자, 은행에 내 돈이 100만 원이 있어요. 그걸 찾는 게 자유인가요? 그건 자유가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내 돈 내가 찾는 거니까, 그죠? 은행에 넣어놓은 내 돈을 내 맘대로 찾는 게 당연하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는요, 좋은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북한에서 태어나면요, 은행에 있는 내 돈을 찾는 거 누가 결심하죠?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하는 거예요. 당이 허락을 해줘야 은행에 있는 내 돈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은행에 내 돈 100만 원이 있어요. 그걸 찾으려면 당 간부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당 간부가 허락을 쉽게 안 해줘갖고요, 뇌물을 바쳐야 됩니다. 뇌물이 얼마냐? 30만 원에서 40만 원이에요. 뇌물의 적정가가. 그 100만 원 찾으려면 뇌물 40만 원 주고 남는 게 없죠? 그래서 북한 여자들이 몸을 바치는 겁니다. 바치고 싶어서 바치겠어요? 겉으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산다 그러죠? 근데 뭐냐? 결정권 누가 갖고 있냐? 당이 결정권을 가져요. 그러면 결정권을 가진 공산당 간부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니까 나머지 인민은 노예가 돼요. 그 탈북동포제가 구출한 자매 가운데 하나는요, 내가 심부름 시켰어. 야, 너 북한에서 돈 찾느라고 고생 많이 했지? 남한에서는 카드 딱 넣고 띡띡띡띡 네 자만 누르면 돈이 튀어나와. 에이, 목사 양반, 거짓말 치지 말게요. 이러는 거예요. 목사를 사기꾼으로 알아요. 열받아서 진짜! 막 소리 질렀어. 진짜 카드 넣고 돈 튀어나오니까 너무 기뻐갖고 애가 막 정신을 못 차려요. 북한 돈 때문에 그 고생을 했거든요. 한 번 제가 30만 원 찾아와 카드 주고 심부름 시켰어. 이거 은행이 바로 옆이니까 5분 만에 와야 되는데 30분 지나도 안 와. 이게 나만 와서 어리버리하다가 길을 잃어버렸나 걱정하고 있는데요, 30분 지나서 들어오는데 얼굴이 싱글벙글이야. 화내. 야, 너 왜 이렇게 늦었어? 물어봤더니요, 카드를 딱 넣고 띡띡띡띡 하면 돈이 튀어나오는 그 순간이 제일 행복하대. 북한의 돈 때문에 너무 고생해서. 그래서 카드를 넣은 다음에요, 찾으실 금액 30만 원 이렇게 누르면 한 번만 행복하잖아요. 그 행복을 오래 누리고 싶어서 30만 원 찾는데 카드 넣고 찾으실 금액 10,000원. 10,000원 나오면 야, 좋다. 다시 카드를 넣어. 찾으실 금액 10,000원. 그거 하느라고 30만 원 3분이 와야 되는데 30분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 보면요, 탈북동포들이 고생한 얘기에 대한 동영상, 그림 많은데 그 남한 사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탈출했다가 걸렸는데 여자들을요, 공산당 간부들이요, 남자들이 삥 둘러서서 여자한테 대변을 보게. 빨개 벗긴 다음에 쪼그레뜨기를 쳐. 쪼그레뜨기를. 자궁안을 막 손으로 쑤셔서 검색을 해요. 이거 우리가 보면 변태거든? 아니, 냄새나게 왜 변을 보게 해? 왜 그럴까요? 은행에 돈을 넣으면은 그 돈을 못 찾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돈을 몸 안에 감춰요. 항문에 감추고 자궁에 감추고. 거기는 아무래도 남자들이 함부로 못 대니까 은밀한 데 감춰갖고요,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보면 탈북 동포 여자들이 잡혀가면 대변 보게, 그 변이 나오잖아요. 빨개 벗고 쪼그려 뛰게, 감춰놓은 돈 튀어나오라고. 이게 왜 그러죠?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하는 거기 때문에. 은행에 있는 내 돈 찾을 자유도 나한테 오고 공산당한테 있으니까 그 돈을 감추느라고 그 고생을 하는 거예요. 제가 북한 사람 논문이라니까 북한 여자들이 쓴 책 수도 없이 봤는데, 야, 정말 가슴 아팠던 데고. 탈출한 여자들이 몸을 팔아갖고 돈을 벌잖아요. 그 돈을 은행에 못 갖다 놓으니까 그 돈을 비밀로 쌓아요. 그래서 그거를 수십 번 문질러. 그럼 어떻게 되냐면 비닐하고 돈이 딱 달라붙어서 코팅한 효과가 나요.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그 돈을 어디다 보관해야 되죠? 은행에 넣어봤자 당이 결심해야 그 돈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 돈을 먹어요. 근데 목구멍에 탕탕 닦고 먹어. 그리고 일주일을 최대한 안 싸고 버텨.
감시하고 추적당할 때 피해야 되니까요. 일주일 만에 일주일을 못 넘기고 대개 일주일 안에 변이 돼갖고 돈이 나와요. 그럼 어떡하죠? 그 돈을 씻어. 내 뱃속에 들어갔다 일주일 만에 변이 돼서 나온 돈. 그 비닐로 코팅했으니까 더럽히지. 그걸 씻어요. 다시 먹어. 제가 이건 수익이 뭐냐면 내 뱃속에 일주일 있다가 변으로 나온 돈. 거기서 나는 냄새가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걸 씻어서 다시 먹을 때 구역질 나는 거예요. 구역질이 나면서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나?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면 그냥 은행에 돈 넣고 카드 넣어갖고 찌르면 돈 나와요. 이래서 나라가 중요한 겁니다. 아멘? 아멘.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한테 그게 당연한 게 아니야. 그 돈을 막 그렇게 대림질을 해가지고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걸 씻어서 또 넣었다가 이걸 반복하면서 탈출하는 겁니다. 이승만이 뭐라 그랬냐? 자유를 안 주니까 망한다. 둘째, 어떻게 망하느냐? 먹을 것이 없어서 시체를 뜯어먹는 나라가 된다.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이승만이 100년 앞을 내다본 거예요. 공산주의 하면 인민의 지상낙원 웃기지 말아라. 굶어 죽는 나라가 된다. 예언한 그대로 소련 800만이 굶어 죽었어. 중국 3천만이 굶어 죽었어. 북한 400만이 굶어 죽었습니다. 이승만이 이렇게 기독교적인 시각에 입각해서 하나님 말씀 위배되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망한다고 예언을 했지만 대부분의 조선 사람들은 세계와 마찬가지로 공산주의에 열광했습니다. 여러분, 북한 얘기가 아니라 남한. 북한은 기독교가 강했던 지역이고요.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가 제일 강했던 지역이 어디냐? 남한입니다. 38선 이남. 남한 전체에서도 공산주의가 제일 강했던 지역이 어딜까요? 한국의 모스크바라고 불렸던 도시가 있어요. 공산주의 수도 소련의 모스크바처럼 한국에서도 공산주의가 제일 강한 지역. 한국의 모스크바가 어디였을까요?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대구입니다. 대구. 재밌죠, 역사가? 원래 동방의 예루살렘 어디죠? 평양. 동방의 예루살렘, 동양에서 기독교가 제일 강했던 지역은 지금 혁명의 수도, 공산주의 본거지가 됐고요. 동양의 모스크바, 한국의 모스크바, 공산주의가 제일 강했던 대구는 박정희 대통령 이후로 아주 반공 세력의 본거지가 됐어요. 대구와 경북, 경상북도 지역이 공산주의자가 제일 빠글빠글했던 지역입니다. 울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남한의 공산주의자가 얼마나 강했냐? 남한이 배출한 불세 추출의 공산주의 영웅이 한두 명이 아닌데요.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박헌영, 남로당 총책. 1925년 공산주의 활동하다가 감옥에 잡혔어요.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를 제일 많이 때려잡은 일본 경찰이, 일본 사람들이 좀 지독한 게 있잖아요. 공산주의도 일본이 제일 잔인하게 탄압했는데요. 일본 경찰이 박헌영이를 고문을 합니다. 고문을 너무 했더니 박헌영이가 정신이 미쳐갖고요. 헛소리를 해요. 요 빨갱이 놈이 미친 척해서 석방되려고 그러구나. 고문을 더 세게 했어요. 박헌영이 정신이 더 이상해져가지고요. 수갑을 차고 있는데 이 수갑으로 벽을 때려 손목에 살갗이 벗겨져서 끔찍하게 쓰라려요. 하, 이놈 연기 제대로 하네. 고문을 더 세게 했더니요. 박헌영이 완전히 정신이 돌아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 장면이요. 박헌영은 고문당하고 2달째가 되었을 때 대변을 손에 쥐어 벽에 바르고 심지어 변을 먹기까지 했다. 1925년 조선 땅 서울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변을 싸갖고 깔고 앉아서 바르고 먹고 냄새가 진동해. 야, 이 지독한 공산주의자 놈이 미친 척을 제대로 하는구나. 고문을 더 세게 했어요. 박헌영이 점점 더 미쳐가지고요. 마지막에 일본 경찰이 얘는 진짜로 미쳤다 라고 병보석으로 석방합니다. 그럼 공산주의를 제일 잘 때려잡는 일본 경찰이 저 뛰어난 공산주의자 박헌영을 왜 진짜로 미쳤다고 판정 내렸을까요? 여러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대변을 먹을 수 있겠어요? 이거 어려운 겁니다. 눈 딱 감고 한 번은 먹을 수 있을지 몰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네 대변을 일주일 먹어라. 먹을 수 있겠어요? 자신 없습니다. 일본 경찰이 볼 때요. 아무리 공산주의가 좋아도 공산주의에서 대변 한 번 먹을 수 있어요. 미친 척하고. 일주일?
뭐 의지가 강한 독종은 먹을 수 있다 쳐. 박헌영 6개월을 먹었습니다. 일본 경찰이 볼 때 이거는 정상인이 어떻게 자기 대변을 6개월 먹어요. 얘는 진짜로 미쳤다. 그로 석방해 줬는데 퀴즈. 박헌영은 미쳤을까요? 안 미쳤을까요? 이 사람이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요. 계속 미치척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냐면 배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갔습니다. 거기서 기차를 타고요. 모스크바까지 가가지고요. 소련 공산당 교육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얼마나 강했냐면 박헌영 같은 전설적인 혁명가, 전 세계 역사를 찾아봐도 없는 공산주의, 조선을 공산하기 위해서 6개월씩 대변을 먹고 미신척을 해서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일본의 삼엄한 감시망을 뚫고 배를 타고 탈출해갖고 어디로 갔냐면 공산주의의 수도 모스크바까지 간 전설적인 혁명가. 이런 사람이 북한이 아니라 남한 사람이었습니다. 1945년 우리가 해방을 맞았을 때 서울 시내 일제히 현수막이 걸려요. 위대한 지도자 박헌영 선생은 어서 나타나시라. 이미 해방 맞기 전에 박헌영이요, 자기 부하들에게 해방을 맞으면 나를 알리는 선전을 하라. 서울시내가 박헌영 선생의 출연을 촉구하는 공산주의 플랜카드에 뒤덮인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했어요. 1945년 해방 당시에 38선 이남, 지금의 북한 말고 남한 지역의 가장 큰 단체들은 뭐가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치단체죠. 그 다음에 삼성, 현대, 대우, 경제단체죠. 기독교, 천주교, 불교, 종교단체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단체죠. 한국축구연맹, 한국배구연맹, 스포츠단체죠. 단체라 그러면 무지하게 많아요. 정당, 재벌, 스포츠단체, 방송사, 학교, 그 모든 단체를 통틀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지금의 남한 전체에서 회원수가 제일 많은 단체가 뭐냐? 남조선 노동당, 남노당, 박헌영이 만든 공산주의 정당이요, 남한 최대의 단체였어요. 교육, 언론, 뭐 경제, 정당 할 거 없이 공산당 휩쓸어간, 남한이 그렇게 원래 누가 봐도 공산화되는 나라였습니다. 공산화 안 된 게 기적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승만 혼자 공산당은 망한다 그랬지만 박헌영이라는 전설적인 공산주의자가 나왔고요. 1920년 소련 공산당이요, 상해 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마차 세대에다가 금을 가득 실어서 보냈어요. 독립운동가들을 매수해서 독립된 조선은 공산주의 국가가 돼야 된다. 소련이 공산화를 위해서 돈을 제일 많이 투자한 그 지역이 또 남한입니다. 자, 그러면 남한 땅에도 이런 전설적인 위대한 혁명가가 있어요. 소련이 돈을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마구 퍼부었어요. 거기에 맞서서 이승만이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공산주의 하면 안 된다 라고 홀로 싸우고 있었는데, 그때 남한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는 미국이죠. 1945년 우리나라 해방될 때 38선을 긋고 북쪽에는 소련군이 들어왔고 남쪽에는 미군이 들어왔어요. 알고 계시죠? 그럼 그 미국이 이승만을 도와서 공산당을 때려 부시면 되는 건데, 그 당시에 미국은 반공이 아니라 친공이었습니다. 미국하고 제일 친한 동맹국이 소련이었어요. 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미국과 소련이 동맹을 맺어서 독일과 일본을 물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전쟁이죠? 2차 세계대전이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미국과 소련이 적군이었어요? 같은 편이었어요? 같은 편이었습니다. 그 미국하고 소련이 동맹을 맺고 어디랑 싸웠죠? 독일, 일본하고 싸웠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미국하고 소련은 친구였어요. 그때는 미국이 공산주의가 이렇게 나쁜 건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했냐면 공산주의도 있고 민주주의도 있고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아니 공산주의 소련이 우리 미국의 친구인데 왜 때려잡자 공산당? 왜 우리 친구를 때려잡아? 때려잡은 건 독일하고 일본이지. 미국은 공산주의하고 친했습니다. 그러면 미군 사령관이 딱 왔을 때, 야 대한민국, 니네가 독립운동에서 일본을 몰아낸 게 아니야? 우리 미국이 일본에다 원자폭탄 떨어뜨려서 일본이 항복한 거지. 그 대한민국 니네는
우리 말 들어야 돼.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기분 나쁘지만 강대국 입장에서는 당연하지 않아요? 우리가 해방시켰으니까 우리가 힘쓰니까 니네 힘없으니까 내 말 들어. 이승만 무슨 소리야? 아니 우리가 5,000년 역사를 가진 자주독립국가인데 미국이 강대국이고 오케이 미국이 원자폭탄 떨겨서 일본 멸망시키고 좋아. 그렇다고 해도 조선 땅에 세워지는 나라는 조선인을 위한 나라가 돼야지 왜 미국이 감나라 배나라 우리 한국 땅은 절대로 기독교로 나라를 세워야지 공산주의는 안 돼. 이승만이 반공을 외치고 소련을 비판합니다. 미국 말을 안 들어가지고요. 그 당시 남한 38선 이남을 다스리던 하지 중장이 열받아가지고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이승만을 비난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자, 하지 중장이 1946년 6월 3일 이승만 박사는 한국 정치가들 중에서 너무나 위대한 인물이며 나는 그가 유일한 인물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이승만은요. 한국 사람 최초가 아니에요. 아시아인, 황인종, 동양인 최초로 세계 최고 명문 프린스턴 대학교 국제법 박사였습니다. 황인종 가운데 처음 아이비리그 국제법 박사, 프린스턴 대학교 국제법 박사. 하지 중장이나 나중에 6.25 때 우리를 도와주는 메가더 장군보다 이승만이 학벌이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도 야 어떻게 못 사는 나라에 저렇게 학벌이 대단한 사람이 있지? 영어를 어떻게 저렇게 잘해? 위대한 인물이라는 건 내가 인정해. 만나보니까 진짜 똑똑해. 그러나 그가 공산주의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는 한 이 위대한 이승만이 입만 열면 때려잡자 공산당. 공산주의는 안 된다. 공산주의 왜 안 되는데? 좋은 건데. 우리 미국의 친구인데. 그러나 그가 공산주의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는 한 그는 한국 정부 내에서 대통령은커녕 어떤 자리도 차지하지 못합니다. 미 군정 책임자가 라디오에 나와갖고 전 국민한테 이승만이는 다 좋은데 반소, 반공, 공산주의 싫어하는 그게 유일한 문제다 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합니다. 이승만이 여기서 맞짱을 떠요. 너 학교 어디 나왔니? 네가 공부를 못해서 그러는데 내가 프린스턴 박사거든? 나한테 좀 배워. 미국 니네 지금 공산주의 만만하게 보는데 이러다간 미국도 공산주의한테 큰 코 다칠 거야. 오히려 경고를 합니다. 아니 약속 지도자 주제에 최강대국 미국한테 개겨요. 하지가 열받아갖고 이승만을 감옥에 쳐넣으려고 그래.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말립니다. 이승만이 상해 임시정부 때 초대 대통령입니다. 임시정부부터 시작해서 독립운동의 최고 지도자로 한국 사람이 이승만을 다 존경하는데 그 이승만을 감옥에 가뒀다가는 폭동이 일어납니다. 하지가 이승만을 깜빵에 가두고 싶었는데 그걸 옆에서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승만이 살던 집을 감옥으로 만듭니다. 가택연금. 집 밖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오게 해요. 이승만에게 전달되는 모든 우편물을 차단해요. 전화선을 끊습니다. 집 밖에서 못 나오게 만들어요. 73세의 우리 민족 최고 지도자에게 27살 된 미군 대위가 총을 들고 감시하는데요. 권총을 들면서 이승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닥터 승만리 오늘 워싱턴에서 연락이 왔는데 말 안 듣는 놈은 쏴 죽여도 된대요. 무슨 말입니까? 너 이승만 네가 무슨 대한민국 대통령 된다고? 응? 우리 미국 말 안 들어? 너 같은 놈 쏴버려도 돼. 미국이 얼마 전에도 말 안 듣는 애 쐈죠? 이란의 술레이마니 들어봤어요? 미국 말 안 들으면 로켓으로 그냥 쏴버린 나라가 미국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미국만 안 들으면 너 쏴 죽일 수 있어. 미국이 쏴 죽인다는 협박을 3번 들었습니다. 그 미국과 이승만은 끝까지 싸웠어요. 야 미국 정신 차려. 니네 말이 맞나? 내 말이 맞나? 두고 보자. 이승만은 성경적 세계관에 의해서 공산주의는 멸망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강대국 미국과 맞짱을 떴죠. 자, 이승만이 이렇게 반공을 외치니까 전 세계 언론이 이승만은 저 파쇼다, 극우 세력이다, 친일파다. 여러분 교과서에서 그렇게 많이 배웠을까? 학교 다니면서. 이승만이 공산주의에 대한 반대를 외쳤기 때문에 전 세계 언론의 비난을 받았고 지금도 비난을 받고 있어요. 2번의 암살 미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승만 박사 사는 집에 폭탄을 설치하기도 하고 서울의 도남을 지나갔는데 암살범이 이승만에게 총을 쐈어요. 그래도 이승만은 끝까지 공산주의는 안 된다. 투쟁을 합니다. 이렇게 이승만이 미국과 한 2년에 걸쳐서 싸워요. 미국은 친공, 이승만은 반공. 공산주의를 놓고 싸우는데
국제 정세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거를 하는데 정치인 A, 좌파나 우파나 사람이 성격이 다른 것처럼 정치 노선이 다르니까 그런 거 너무 따지지 말자. 좌파도 애국자가 있고 우파도 애국자가 있으니까 좌파 우파 너무 따지지 말고 좌우 합작, 서로 힘을 합쳐서 좋은 나라 만들자. 이게 A예요. B, 이승만 같은 사람, 공산주의는 안 된다. 뭐라고 연설했냐면 당신의 아들이 공산주의자냐? 호적을 팔아. 당신의 형제가 공산주의자냐? 그 형제 때문에 집안이 다 망한다. 형제 간의 의리를 끊어라. 가족 간의 의리를 끊어서라도 공산주의하고는 싸워야 된다. 이게 B예요. 여러분 국민들이 A를 찍겠습니까? B를 찍겠습니까? 아니 힘을 합쳐서 좋은 나라 만들자는데 그게 좋은 거지 무슨 공산주의하고 호적을 팔아? 끔찍하잖아. 너무 과격하죠? 어느 나라에서나 좌우 합작, 좌파 우파 따지지 말고 힘을 합쳐서 좋은 나라 만들자, 서로 협력하자, 평화롭게 지내자, 이런 사람들이 다 국회의원 됩니다. 그래서 좌우 합작으로 정부를 세워요. 그런데 좌우 합작 말은 좋은데 역사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좌우 합작으로 나라를 세웠는데요, 6개월에서 1년 지나니까 좌우에서 우가 없어져요. 우파 지도자들이 갑자기 암살당합니다. 행방불명인데요, 한밤중에 납치돼서 고문당한 다음에 갑자기 정계에서 은퇴합니다. 누군가 뒤에서 좌우 합작 정부의 우파를 테러로 없애버려요. 그래서 국민들이 투표할 때는 좌우 합작으로 국회의원을 뽑았는데요, 우파 지도자들이 스스로 정계 은퇴하네. 갑자기 실종돼버려. 어느 날 시체로 발견돼. 어쩔 수 없이 우파가 다 없어져서 좌우 합작이 좌파 연립정부가 돼요. 좌파 안에서도 공산주의자, 진보주의자, 공산주의인이 싫어하는 좌파, 공산주의자 가운데서도 민족주의적인 공산주의자, 공산주의는 맞지만 우리 민족도 소중하다. 또 국제파라 그러는데 소련파 공산주의자, 무슨 소리야? 소련의 지령을 받는 공산주의가 최고야. 공산주의자한테도 파벌이 많거든요. 좌우 합작에서 우파가 다 없어지니까 좌파 연립정부가 돼. 그 다음에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나. 좌파 연립정부 지도자들이 실종되고 의문사하고 어디 끌려갔다 온 다음에는 정계에서 은퇴합니다. 그 저절로 한 2년 3년 지났더니 누구만 남을까요? 좌우 합작에서 좌파 연립을 거쳐서 소련의 지령을 받는 공산주의자만 남아요. 이게 공산화 과정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일이 100번 넘게 일어납니다. 공산주의자가 된 100개국이요, 국민들이 투표해서 우리는 소련의 지령을 받는 꼭두각시 위성국가 공산주의가 좋습니다 라고 투표하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민들은 다 좌파 우파 따지지 말고 협력해서 좋은 나라 만들자, 거기 속아서요 좌우 합작 정부를 만들어요. 근데 뒤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책동을 해가지고 우파를 1차적으로 다 제거해요. 좌파들 가운데서도 소련의 지령을 받는 사람만 빼놓고 나머지 싹 제거합니다. 요 대표적인 나라 어딜까요? 북한이죠. 8.15 해방을 맞고 나서 북한에 들어온 소련군 장교의 기록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소련은 김일성 판이었다. 이런 얘기 없어요. 김일성은 북한 사람들이 알지도 못했습니다. 소련은 누구 판이었을까? 조만식 판이었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들어봤어요? 조만식 선생의 종교가 뭐였을까요? 기독교죠. 평양 대붕이 일어난 동방의 예루살렘, 동양에서 기독교가 제일 융성한 도시였기 때문에요, 북한의 평양 시민들이 제일 존경한 인물, 북한 전역에서 투표했으면 압도적인 표를 받아서 대통령 되실 분은 조만식 장로님입니다. 북한에서 세력이 제일 강했던 1위는 조만식, 남한의 세력이 제일 강했던 1위는 박헌영이죠. 남한은 공산주의 천하였고요, 북한은 기독교 천하였어요. 역사라는 게 묘하죠. 이게 지금 남북한이 바뀐 겁니다. 지도자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북한에서 제일 센 1위는 조만식, 2위는 현준혁. 현준혁은 공산주의자였지만 조선을 사랑하는 공산주의자였어요. 공산주의자였지만 조만식 선생을 존경했어요. 야, 조만식 선생 같은 인격자, 저런 분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민족주의적인 조선이 나온 최고의 공산주의 이론가. 세 번째가 32살에
소련의 꼭두가 없이였던 김성주. 그 김성주가 나중에 이름을 김일성이라고 사기를 쳐서 바꾸죠. 지금 북한이 어떻게 됐죠? 조만식 1등이었는데 행방불명이 돼서 없어졌어요. 2등 현준혁 조만식 선생 만나고 회담을 마치고 차를 타고 가는데 평양 시내 네거리를 이렇게 싹 지나갈 때 갑자기 괴한이 차에 뛰어들어서, 그때는 차가 지금처럼 시속 뭐 100km 빨리 못 가니까요, 천천히 커브 트는데 움직이는 자동차에 괴한이 움직이는 자동차에 잽싸게 올라가서 가슴을 팍팍팍 찌르고 잽싸게 내렸어요. 그 일반인이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리 늦게 가도요, 달리는 자동차가 커브 트는데 그 짧은 시간에 잽싸게 차 위에 올라가서 맞으면 죽는 급소를 정확하게 3번 딱딱딱 찔러서 죽이고 내린, 이거는 훈련된 테러리스트가 했다는 얘기입니다. 누군지 모르는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칼 맞아서 죽었어요. 1등 제일 힘이 셌던 조만식 행방불명, 2등 민족주의적인 공산주의자 현준혁 괴한에 의해서 살해, 3등 김일성이는 소련의 지령을 받는 공산주의자 어버이 수령이 돼갖고요, 평생 수령하고 아들한테 물려줘서 아들이 죽을 때까지 하고 지금 손자한테 물려줬습니다. 이 북한의 공산화 과정이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좌우합작에서 좌파연립에서 공산 독재국가, 이렇게 해서요 전 세계 한 40개 나라가 공산화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야 공산주의가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소련이 독일하고 싸울 때 미국이 무기를 대줬거든요. 소련이 우리 친구인 줄 알았는데 아 요놈들이 겉으로는 좌우합작 그러더니 나중에는 공산 독재를 해갖고 세상을 다 집어삼키는구나. 공산당과 싸워야겠다. 미국의 정책이 바뀌어요. 그 다음 장면이요, 이게 트루만이라는 사람입니다. 1947년 3월 12일 의회에서 트루만 독트린이라는 유명한 연설을 해요. 이 연설은 뭐냐, 어제까지의 친구를 적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미국의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구죠? 소련. 친구였던 소련과 이제부터 미국은 싸운다. 반공을 선언했어요. 그리고 어제까지의 적, 미국의 원수를 친구로 삼겠다는 거예요. 미국의 원수가 어느 나라일까요? 독일? 일본이잖아요. 일본하고 전쟁에서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까지 떨어뜨렸죠? 지금 미국이 독일하고 친해요, 안 친해요? 미국이 일본하고 친해요, 안 친해요? 그게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원래는 미국하고 원수였는데 트루만이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의 적이었던 독일과 일본 손을 잡는다. 미국과 동맹이다. 그럼 독일, 일본과 동맹을 맺어서 어디랑 싸우느냐? 어제까지 우리의 동맹국이었던 소련과 싸운다. 이건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대국의 외교 정책을 정반대로 뒤집는, 오늘부터 미국은 공산주의와 싸운다. 1947년에 반공을 외친 거예요. 그럼 이승만은요,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날 때부터 공산당은 망한다. 이승만이 미국보다 30년 앞서간 거죠. 미국은 30년 지난 1947년 미국의 정책은 반공이다. 이렇게 미국의 정책이 바뀌니까 이승만에 대한 대우도 바뀌죠. 이승만은 미국의 친구인 공산주의를 비난했기 때문에 어떠한 자리도 차지하지 못한다. 요건 1946년 6월 3일에 하지중장의 연설이고요. 1947년 불과 9개월 후에 3월 12일 트루먼이 미국은 공산주의와 싸운다. 정책이 바뀌니까 대한민국은 당연히 공산주의와 싸우는 이승만을 지원해서 반공국가로 건국한다. 결국 미국이 입장을 바꾸면서 이때부터 미국이 남로당을 때려잡기 시작해요. 남한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을 때려잡고 이승만을 지원해서 대한민국이 반공국가로 건국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요 와중에 제일 많이 고생을 한 사람이 미국 국무부 차관보 힐드링, 피점령국가 담당, 쉽게 얘기해서 독일과 일본한테 점령당했던 식민지 담당 장관이에요. 힐드링이라는 사람이 전 세계 수십 개국의 운명을 좌우한 사람입니다. 힐드링이 미국이 저 나라를 지원해야 된다. 그럼 미국 사람들이 달러를 쏟아부어갖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요. 저 나라 그냥 내버려도, 힐드링이 결정하면 미국이 그냥 내버려도, 그럼 그 나라는 비참해져. 세계를 움직이는 힘을 가진 미국의 정책을 결정했던 사람. 이 힐드링이요, 기독교인이었고
반공주의자였기 때문에 힐드링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승만이었어요. 기독교 반공주의자. 힐드링은 이승만을 지원하고 싶어요. 근데 미국 정부는 이승만을 제거하려고 그래. 힐드링이 가운데서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한국을 좋아해가지고요. 기독교인이어가지고 미국 정부의 편을 안 들고 한국을 되게 많이 봐줍니다. 미국 정부에서 이승만을 제거하려고 그러는데 아유 제거하지 말고 좀 기다려 봅시다. 미국 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한국 사람한테 슬금슬금 알려줘요. 이래서 결국은 대한민국이 반공국가로 건국되도록 미국 사람인데 도와줍니다. 그러니 가운데서 얼마나 고생했겠어. 잘못하면 간첩이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미국과 이승만이 한편이 돼가지고 미국 정책이 반공으로 돌아선 다음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승만은 강대국 소련에 대한 미국의 편법적인 방법을 버리겠다. 소련 강대국이니까 우리가 소련 말 들어야 돼. 이승만은 야 미국 니네가 기독교 국가면 기독교적으로 해야지. 아 소련이 세다고 교회 때려 부시는 공산주의를 미국이 지원해? 그랬다가 미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러고 이승만이 미국 비판했어요. 동시에 약소국 한국에 정당하고 의로운 태도를 취하겠다. 코리아 니네 힘으로 독립된 거 아니잖아. 우리 미국이 원자부터 떨겨줬으니까 우리가 도와줘서 해방됐으니까 코리아 니네는 미국 말 들어. 무슨 소리야? 우리 5천년 역사를 가진 자주 독립국가인데 약소국인데 약소국 한국을 위해서 미국과 싸웠다는 얘기예요. 이승만은 미국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 이는 위대한 십자군 운동이었다. 옛날에 십자군 운동이 지금 별로 좋은 건 아닌데요. 이때만 해도 십자군 운동을 좋은 뜻으로 썼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싸웠던 전쟁처럼 이승만이 자기 나라를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싸웠다. 이게 정확한 말입니다. 미국은 이승만을 제거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승만이 미국을 설득했습니다. 요걸 가지고 한국에서는 지금 다 이승만이 미제국주의의 앞잡이라고 거짓말을 가르치죠. 그렇게 배우신 분들이 많을 텐데 오히려 미국 자료를 보면요. 두 가지. 아, 저 이승만이라는 사기꾼 때문에 코리아라는 나라 별 볼일 없는 나라라서 우리 미국이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데 이승만의 사기에 넘어가서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게 됐다. 이런 자료가 수백 건. 미국의 독실한 기독교인 가운데는 이런 자료. 야, 저 이승만이라는 위대한 기독교인이 자기 나라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기독교 국가인 미국을 한국을 도와주도록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 이런 기록이 수백 건입니다. 미제국주의 앞잡이. 야, 이승만은 진짜 우리말 잘 듣는 충견, 미국의 개야 라고 평가한 미국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승만이 미국말을 무지하게 안 들었기 때문에. 이래서 결국 이승만은 미국의 힘을 활용합니다. 미국을 끌어들여서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막을 힘이 없었어요. 미국의 강력한 힘으로 공산주의를 싹 쓸어버리고 기독교로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합니다. 이게 세계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다음 장면이요. 이 사진 한 장이 대한민국의 위대함, 이승만의 업적을 말해주죠. 저 가운데 있는 큰 나라, 대한민국보다 250배 큰 나라, 석유 매장량 세계 1위,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1위, 침엽수립, 목재 생산량 세계 1위, 세계에서 땅덩어리도 제일 많고 자원도 제일 많았던 대한민국보다 250배 큰 어마어마한 나라가 지금은 사라진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입니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그 소련이요, 막강한 힘을 이용해서 옆에 있는 나라를 전부 공산화시켰어요. 소련 옆에 있던 유럽의 20개, 아시아의 20개, 40개국이 차례로 공산화됩니다. 이걸 도미노 효과라 그래요. 도미노를 딱 세워놓고 하나를 넘어뜨리면 순서대로 쫙 넘어지잖아요. 소련이 옆에 있는 나라를 하나하나 공산화시켜갖고요, 우리나라보다 100배 큰 중국 공산화됐어요. 조선이 굶어 죽을 때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서 세계적인 공화국가였던 독일 반쪽 동독이 공산화됐고,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잘 사는 나라들이 차례로 공산화됐습니다. 소련 옆에 있는 나라 가운데 공산화 안 된 딱 한 나라,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아멘. 어떤 나라가 공산화됐느냐? 폴란드, 동독,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벨로루시, 몰도바,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보스비아, 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알바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아제르바이잔, 체첸, 아르메니아, 그루지아, 다게스탄, 북한, 중국, 베트남, 라오스, 몽골, 캄보디아, 미얀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읽다가 지쳐서 제가 숨을 한번 쉬었어요. 이 많은 나라가 다 공사가 됐는데 기독교 정신으로 공산주의와 맞서 싸운 대한민국 한 나라만 딱 공산화를 면했습니다. 그 대한민국 건국의 특징, 앞 시간에는 첫째,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도하면서 세운 나라, 기독교 국가. 둘째,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1917년부터 트루만 도트린이 나온 1947년까지 미국은 30년 동안 친공, 공산주의랑 친하게 지내다가 30년 만에 반공으로 바꿨어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나라를 세울 때부터 공산주의와 싸운다. 반공국가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특징을 가진 나라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요,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목사님, 그 대한민국이 그 공산주의 막은 건 잘한 것 같은데 지금은 상관없지 않나요? 그거 뭐 옛날 얘기고, 지금 여러분 공산주의가 한때 전 세계 100개 나라에 있었는데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중국, 북한, 쿠바 3개밖에 없고 공산주의가 없어졌거든요. 요즘 세상에 공산주의가 어딨나요? 요즘 세상에 공산주의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한민국에 공산주의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공산주의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한 얘기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면 돼요. 만약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한 정책이 대한민국에서 실현되고 있다면 이건 공산주의자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얘기죠. 그럼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무슨 짓을 할까요? 그 다음 장면이요. 자, 이게 뭐냐면 가족, 사적 소유, 국가의 기원. 이게 공산주의자들한테는 성경 같은 책입니다. 왜 성경이냐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명령이 뭐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세계 선교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갖고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지상명령이다, 예수님의 유언이다. 그게 뭐냐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예요. 똑같이 그 예수님의 마지막 남기신 말씀, 유언이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똑같이 공산주의 창시자 마르크스의 유언이 뭐냐? 마르크스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썼던 원고를 쓰다가 죽었어요. 그걸 마르크스의 후계자 엥겔스가 그 원고에다가 자기 의견을 첨가해갖고 마르크스가 남긴 마지막 유언을 책으로 만든 게 뭐냐? 가족, 사적 소유, 국가의 기원. 이게 마르크스의 유언 같은 책입니다. 평생 동안 공산이란 건 뭐예요? 사유재산을 없애고 공동 소유를 해야 된다. 이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서 마르크스가 고생해 보니까 왜 공산주의가 안 되느냐? 첫 번째 원인은 가족 때문에 안 돼요. 아니, 공산주의 혁명하는데 왜 가족이 걸림돌이 될까요? 여러분 집에 친구 오라 그럴 때 어떻게 얘기하나요? 야, 우리 아버지 아무개 씨 집으로 와. 너 우리 아버지네 집에 놀러 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뭐라 그러죠? 우리 집에 와. 그 우리 집이란 말이 맞아요, 틀려요? 법적으로 틀립니다. 왜? 등기부 사본 떼어보세요. 거기 여러분 집 소유주가 대개 여러분 아버지로 돼 있을걸요?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 공동 소유예요. 법적으로는 여러분 아버지 집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소유 아니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등기부가 나한테 넘어와야 내 소유가 돼요. 근데 이렇게 목사가 말하면 이상해져요, 제가. 아니, 등기부상은 우리 아버지 이름이 있어도 우리 아버지 집이라 그러니까 우리 집이라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 집이라 그러죠? 아버지 재산인데 아들하고 딸이 공동 소유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공산주의 혁명을 하려면요, 사적 소유 이걸 없애야 돼요. 사유를 공유, 사산을 공산으로 바꿔야 됩니다. 근데 그 사유재산을 보존하는 주체가 뭐냐면 가족이에요. 우리 아버지 집이라고 안 그러고 우리 집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소유를 없애려면 가만히 봤더니 개인이 갖고 있는 소유가
가족 단위로 보존이 돼요. 아버지 재산 누구한테 물려줘? 공산당한테 바쳐야 되는데, 그래야 공산주의 혁명인데 그걸 자식한테 물려줘요. 그러니까 사적 소유를 없애려면 가족을 없애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가족, 사적 소유, 각 가정이 가진 개인적인 소유를 관리해주는 국가, 가족, 사적 소유 국가가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혁명을 하려면 가족을 없애야 돼요. 그럼 가족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족이 어떻게 형성이 되죠? 성경 그대로 남자가 여자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아멘?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가족은 뭐죠? 일부 일처입니다. 남자 하나, 여자 하나. 개인 소유를 없애야 공산주의 혁명이 돼요. 그 개인 소유는 가족이 갖고 있어요. 그 가족은 일부 일처를 중심으로 출발해요. 그러니까 가족을 없애려면 일부 일처를 없애야 됩니다. 일부 일처를 어떻게 없을까요? 일부 일처, 한 남자 한 여자죠? 이거 없애는 방법, 한 남자 한 남자, 한 여자 한 여자, 한 남자 많은 여자, 한 여자 많은 남자, 이렇게 하면 일부 일처가 없어져요. 그래서 마르크스의 마지막 책에 일부 일처제는 촌충, 기생충과 같다, 일부 일처제를 박멸하자. 이래서 대한민국에 지금 유행인 게 동성애죠. 유치원 때부터 동성애 합법화해야 된다. 뭐 학생 인권조례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마구마구 장려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동성애를 왜 장려하느냐? 이게 공산주의 전략입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도요, 동성애 합법화 법안을 우파가 만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공산화 합법화시킨 대표적인 사람 다 좌파고, 좌파 중에서도 공산당입니다. 그 증거, 그 다음 장면이요. 자, 마르크스는 이렇게 사적 소유를 없애려면 가족을 없애야 되고, 가족을 없애려면 일부 일처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일부 일처를 없애려면 동성애를 장려해야 된다. 마르크스는 말만 하고 책 쓰고 죽었어요. 책을 남기고. 그걸 마르크스의 책을 현실적으로 그대로 적용한 사람, 러시아 혁명의 붉은 장미라고 부리는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혁명이 일어나자마자 이 여자가 여성가족부, 대한민국에는 지금 여성가족부가 있죠? 여성가족부 장관이 됩니다. 그래서 혁명이 일어났던 1917년에 가족과 공산주의라는 책을 써요. 혁명은 국가만이 아니라 가족까지 해체한다. 공산주의 혁명이 되려면 가족을 해체해야 된다. 결혼과 가족관계는 소유권의 바탕을 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족이 소유권을 대물림하니까 억압적이고 이기적인 과거의 유물이다. 그래서 알렉산드라 콜론타이가 공산주의 혁명이 시작되자마자 장관이 딱 돼갖고, 저 여자가 장관이 돼서 최초로 만든 법안이 뭐냐? 이혼 자유화. 뭐 그 전까지는 이혼해갖고 바람 피면 감옥도 가고 그랬거든요. 사소한 이유로도 마음껏 이혼해도 된다. 그리고 이혼해서 누구 잘못인지 묻지 말아라. 이혼 자유화. 두 번째는 동성애 합법화. 세 번째는 매춘 합법화. 성적으로 다 풀어놨어요. 왜? 성이 한 남자 한 여자 정절을 지켜라 어쩌고. 이건 가족을 유지하는 건데, 성적으로 막 헷갈리게 만들어 놓으면 애를 낳았는데 누구 애인지도 몰라. 이러면 가족이 없어지잖아. 가족을 없애야 혁명이 되기 때문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자마자 그래서 결혼을 없애고요. 또 뭘 없앴을까? 주일이라는 걸 없애요. 달력을 다 바꿔요.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는 거.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게 성경에만 나오거든요. 우리가 흔히 쓰는 거는 10 단위가 많아요? 7 단위가 많아요? 10 단위가 많잖아요. 그죠? 10, 1, 10, 100, 1000, 만.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달력도 10일 동안 일하고 11일째 쉬고, 10일 동안 일하고 열흘 일하고 하루 쉬고. 이게 사실 우리한테 친숙한 겁니다. 뭐든지 숫자라도 10단위, 10이 늘어날 때마다 0을 하나씩 붙이잖아요. 근데 달력은 6일 일하고 하루 쉬게 돼 있거든요. 이건 뭔가 부자연스러운 거다. 그래갖고 10일 일하고 하루 쉬는 거고. 왜?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건 기독교에서 나온 거죠. 공산주의 혁명이 되면 기독교를 다 없애야 되기 때문에 동성애 합법화. 그 다음에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데리고 사는 거 합법화. 요새는 대한민국 그런 운동하는 애들이 있어요. 여자애가 6명의 남자랑 같이 동거한대. 그게 여성 해방이라고 돌아다니면서 강연하고 다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은 대한민국에 남자애가
여자 3, 4명이랑 동시에 동거해. 그게 좋대요. 그런 거 합법화시킨 게 공산주의 소련입니다. 주의를 다 없애버렸어요. 왜? 이게 공산주의 혁명이니까. 대한민국 가만히 보세요. 그렇다고 대한민국에 동성애 운동하는 사람은 다 빨갱이다. 이것도 극단입니다. 실제로 동성애가 좋아서 성적으로 자기가 동성애 하니까 동성애 운동을 벌인 사람도 있고요. 그 동성애를 지지한 사람 가운데서는 공산주의 이론에 의해서 공산주의 하려면 가족을 없애야 되고 가족을 없애려면 동성애를 보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학생인권조례니 뭐니 해가지고 동성애를 적극 옹호하는 사람 보면 옛날에 사회주의 혁명 모의 하다가 감옥 갔다 온 사람들이 많아요. 왜 공산주의랑 동성애가 관련이 있느냐? 마르크스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또 하나, 그 다음 장면이요. 김일성이 북한을 어떻게 공산화시켰냐면 김일성이 대남 공작원과의 대화, 남한에 보내는 간첩과의 대화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북한의 김일성 전집에 실제로 나오는 말입니다. 내가 공산주의 혁명한다 라고 했으면 북한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았을 거다. 김일성이 뭐라 그랬냐면요, 무슨 공산주의야, 조선실정이 공산주의 안 맞으니까 민주주의 하겠습니다. 내가 민주주의 한다고 해서 정권을 잡고 혁명을 성공시켰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돌아다니면서요, 나는 공산주의자입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골수 공산주의자인 박헌영이요, 6개월 동안 대변을 먹어가면서 미친 척 해갖고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공산주의자는 거짓말, 속임수의 대가예요. 레닌이 뭐라 그랬느냐? 공산주의 혁명가의 첫 번째 조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라. 거짓말을 밥 먹듯이 못하면 공산주의자가 못 됩니다. 뭐 최근에도 뭐 옛날에 사회주의 혁명, 산호맹 사건을 일으켰던 전직 울산대학교 교수, 울산에 있던 사람이에요. 조국 씨가 장관 하려고 하다 물려갔죠? 조국 씨가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아시죠, 여러분? 근데 그 정도 거짓말, 조국 씨가 젊었을 때 뭐 한 사람이죠? 사회주의 노동자연맹, 산호맹, 공산주의 혁명하려고 그러다가 발각돼서 6개월 깜빵 갔다 온 사람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 조국 정도는 그냥 순진한 사람이고 그것보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김서희가 그랬어요. 공산주의 한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건 바보짓이다. 민주주의 한다 그래라. 지금 대한민국에서도요, 민주주의 교육한다 그러는데 가만히 가보면 주체사상 가르쳐요. 민주 언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맨날 북한 편 만들어. 민주주의 노동조합이라 그럽니다. 가보면요, 위대한 어버이 수령 어쩌고 저쩌고 종북 노선을 걷습니다. 민주주의란 이름을 붙여놓고 공산주의 가르치고 공산주의 활동하지, 공산주의라고 내거는 건 바보짓이죠. 그 다음 장면이요. 자, 북한을 장악한 김일성이는 민주주의라고 그랬어요. 박헌영이가 요게 1945년 11월 30일에 서울중앙방송국, 지금의 KBS 방송국입니다. 이때 텔레비가 없어서 KBS에 나와서 라디오 연설을 했어요. 이때만 해도 미국이 공산주의랑 친하게 지내갔고요, 박헌영을 미국이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었던 당 이름이 뭐냐? 조선공산당이라는 정당이요, 평양이 아니라 서울에 있었어요. 그 조선공산당 대표 박헌영이 KBS에 나와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의 제목이 뭐냐면 진보적 민주주의의 깃발 밑으로. 이때 이승만은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었고 미국은 공산주의하고 친하게 지내서 공산주의자가 연설하도록 허용했죠. 박헌영의 연설은 공산주의의 깃발 밑으로가 아닙니다. 진보적 민주주의의 깃발 밑으로. 저 진보적 민주주의가 공산주의죠. 이렇게 공산주의자들은 동성애 합법화, 진보, 민주, 이런 거로 지금도 남한 땅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민주주의를 말할 때, 아, 민주주의 말하니까 다 좋은 거다 라고 국민들이 믿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허물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민주주의를 외치면요, 지금은 분별해야 돼요. 저 사람이 말하는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민주주의인가, 아니면 죽이는 민주주의인가, 진짜 민주주의인가, 아니면 민주주의 탈을 쓴 공산주의 주체사상인가. 어떤 사람이 진보라고 말할 때요, 저 사람 말한 대로 하면 대한민국이 진짜 발전해서 진보하는 진보주의자인가, 아니면 저 사람이 진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주체사상 공산주의를 위장하고 있는 건가 분별해야 됩니다. 6.25 전쟁을 겪고 공산주의를 겪었던 어른 세대는 그게 저절로 분별이 되는데 경험을 하지 못한 젊은 세대는 분별이 안 돼요. 이래서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가 가장 강력한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간첩을 잡지 않는 나라가 돼갖고 여러분 생각할 때 요새 나라가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니요. 대한민국이 발전합니까? 아니요. 입만 열면 진보를 외치고 민주를 외친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다 장악했는데 그렇게 진보와 민주를 외치면 대한민국이 진보해야죠. 내가 오늘 오면서도 저를 태워주신 우리 집사님이신가요? 장로님이신가요? 제가 대화를 나눴는데요. 제가 몇 년 사이에 깜짝 놀란 게 박정희 대통령 이후로 울산에는 불경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울산 지역에 집회를 한 10번 넘게 왔어요. 올 때마다 울산 분들이 자신있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울산에선 IMF 사태가 없었대요. 맞나요? IMF 때 딴 데서 막 노숙자 되고 난리 났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했는데요. 제가 대학부 목사였는데 우리 부서에 엄마 아버지들이요. 명문대학 나와서 대기업 다니다가 하루아침에 노숙자 되고요. 자살하고요. 한두 명이 아니라 몇만 명이었습니다. IMF 때. 한국 전체가 불경기고 막 난리인데 울산은 그때 그냥 뭐 별 티가 안 났대요. IMF도. 맞습니까? 세계 최대 공업 지역이니까. 근데 요 몇 년 사이에 왔더니요. 울산도 경기가 나쁘대요. 울산의 경기가 안 좋으면 딴 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가 심각하거든요. 아니 그렇게 민주주의 많이 하고 진보 미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걸 다 장악했는데 그럼 이 나라가 나날이 발전해야지. 왜 겨우부러져요? 요새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제가 중학생 집회에 가가지고 중학생, 초등학교 고학년, 4학년, 5학년 애들 한 몇백 명 앉아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요새 우리나라가 잘 되나요? 안 되나요? 물어보면요. 잘 된다는 애들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초등학생 정도만 돼도 아 지금 나라가 좀 어렵구나. 이런 거 알더라고요. 야 정말 우수하다 우리 국민들이. 중학교 1학년만 돼도요. 지금 이 나라가 뭐가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왜 정상이 아닐까요? 세계 5대 공업국가인데 7대 무역국가인데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70년 만에 경제 규모가 3만 1000배가 된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이 나라가 왜 삐걱대고 있어요? 거짓말쟁이들한테 속아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원래 우리 모습이에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가 제일 강했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누가 봐도 한국이 공산화되는 건 역사의 필연이에요. 세계 역사학자들은 뭐라 그러느냐? 아시아의 기적. 뭐가 기적이냐면 한국이 공산화 안 된 게 기적이다. 왜 공산화가 안 됐냐면 제가 앞 시간에 말씀드린 한성 감옥에 강력한 기독교인들이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기 20년 전에 1899년부터 우리는 기독교로 나라를 세워야 된다. 라는 꿈을 가지고 기독교로 나라 세우려는 사람들이 목숨 걸고 싸워서 공산주의를 막아냈습니다. 그때 이 나라가 잘 됐고요. 지금 교회가 약해지고 기독교가 약해지니까 역사라는 건 똑같아요. 동성애와 공산주의를 막아낸 세력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름을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 소크라테스 철학자 들어봤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들어봤어요? 알렉산더 대왕 들어봤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동성애자였죠. 원래 동성애는 다 하던 거예요. 그게 죄다 라고 동성애를 없앤 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동성애가 없어져요. 그러다가 요새 왜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많아지느냐? 기독교가 약해졌기 때문이죠. 기독교가 들어가서 공산주의를 막아내요. 요새 왜 공산주의가 막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공산주의자라 미국에서도 뭐 자기가 공산주의 아니고 사회주의자다 이러죠. 버니 샌더스 같은 사람 대놓고 사회주의자라 그러죠. 미국도 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도찐 개찐 거기서 거기거든요. 사회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막 지도자로 막 나옵니다. 공산주의가 망한 것 같지만 망하지 않았어요.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기독교가 약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진보를 말하고 민주를 말하고 인권을 말할 때 꺼진 모양이네. 저 사람이 말하는 진보와 민주와 인권이 저게 성경적인 진보고 민주고 인권이냐? 아니면 진보와 민주와 인권을 가장한 공산주의 주체 사상이냐? 분별해야 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시편 144편 1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요 한 구절 안에 남한과 북한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백성. 이게 남한의 역사예요. 기독교 정신으로 공산주의를 막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똑같은 저 구절에 하나님을 김일성으로 바꾸면 북한 교과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김일성 그이는 신이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일성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요 마음이 괴로울 때 김일성 동상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어버이 수령님 날 보살펴 주세요 이러고 어버이 수령님 앞에 가서 실컷 얘기하고 왔더니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게 북한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남한이 이렇게 번성하게 됐고요.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북한은 400만이 굶어 죽는 끔찍한 나라가 됐어요. 자, 그런데 대한민국 역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나라가 돼서 잘 됐는데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지금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 교회까지 장악을 해서 나라가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회복시킬 크리스찬 애국자들로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정치적인 문제에 뭐 이렇게 크게 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는 복음 증거를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복음 증거가 중요하다면 그 복음 증거를 금지하는 세력과는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제일 중요하다면요, 최소한 하나님 믿는 자유를 인정하는 체제는 유지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 믿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대한민국은 공산화돼도 된다. 말이 돼야 안 돼요? 공산화되면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지금도 러시아 여행 한번 가보세요. 소련 공산당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들이 뭐냐? 옛날 교회였던 자리예요. 공산화되면 교회를 때려 부시든가 교회 십자가 띄고 레닌, 스탈린, 마르크스 사진 붙여놓고 동상 세워놓고 교회에서 공산주의 가르칩니다. 교회를 결국 없애버리는 거죠. 뭐 교회가 신앙인들이 모여서 정치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신앙이 제일 중요한데 그 신앙이 중요하다면 그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는 체제, 그 체제는 지켜야 돼요. 북한에 교회 많았습니다. 그 교회는 어디로 갔죠? 왜 북한이 기독교 박해 1등 국가가 됐죠? 교회가 잘못했나요? 북한 교회가 남한 교회보다 3배 컸고요. 기도 열심히 해서 평양 대부까지 일어났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북한에 기독교가 왕성했고 교회가 많았지만 정치가 잘못돼가지고요, 김일성이가 들어와서 기독교에 싹 죽여버렸더니 교회가 없어졌어요. 남한은요, 기독교인들이 나라 세워서 어떻게든지 국민들 기독교 믿게 하려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냥 미국의 도움까지 받아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 국가를 만들려고 몸부림쳤더니요, 세계적인 선교 대국이 됐어요. 이래서 정치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성경 공부 안 하고 제자 훈련 안 하고 정치 투쟁하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최소한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내야 돼요. 예수를 못 믿게 만드는 공산주의하고는 싸워야 됩니다. 2020년 대한민국의 위기,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위기예요. 거짓말에 속아서
기독교를 때려 부수려고 하는, 기독교를 증거하는, 기독교만 없애면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 나라 곳곳에서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지금 나라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살아계신 주님, 이 시대 속에 뛰어들어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이 되며 무너져가는 기독교 대한민국의 꿈을 복원시킨 예수 잘 믿는 나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이 되도록,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치의 대국이 되고 경제의 대국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가 되도록 자유 대한민국, 기독교 대한민국의 꿈을 지켜갈 수 있는 청년 크리스찬 리더가 울산 호객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사랑하고 나라 사랑하는 크리스찬 리더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